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준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호 대변인입니다. 네. 장동혁 대변인 모처럼 세게 지금 닥쳐 안만 했네요. 장동혁 대표. 장동혁 대표가? 예. 세게 하셨는데, 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강력한 리더십, 지금 뭐 잘 보여주고 계시죠. 지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당이 일단은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어디다. 그게 이제 명확해진 거죠. 지난번에 사실 뭐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안에도 공격하고 밖에도 공격하고 뭐 총구를 아무데나 막 360도 돌리니까 예. 딱 180도로 선을 꺼가지고 상대에게 적에게 이제 총구를 겨누고 싸워야 되는데 360도로 이제 우리 안쪽으로 까지 했어서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석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지지하는 지지자조차도 등을 돌려가지고 지지를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오고 나서 당의 어떤 그 선명성 이런 부분이 보강되면서 민주당과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굉장히 좁아졌죠. 어떤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까지 좁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당 운영 체제 상황이 들어섰다. 저는 그래 봅니다. 최근에 가장 사실은 인상적인 장면은 추경호 원내대표 조사받을 때 새벽 날을 새면서 23시간 조사를 함께 하면서 상당히 이제 새벽이면 좀 날씨도 쌀쌀했을 텐데도 그걸 견뎌내면서 끝까지 그 사실은 내란 특검 앞에서 그걸 같이 싸워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죠. 리더십이 사실은 절해야 된다.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대표가 나서서 당대표와 지도부들이 나서서 그 현장에서 싸워주는 그 의지와 투지와 힘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당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탄압받을 때요. 그 사람을 외롭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또 언제 한번 그런 거 보여주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황당하게 추석을 며칠 하루 동안가요? 그때 체포됐었지 않습니까? 네. 희대에 참 수사권 남용이 있었는데요. 그때 수갑차고 영등포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당 지도부가 다 나왔었죠. 나중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수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진숙 힘내라라고 이제 응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구호를 외치고 편말까지 준비해서 왔어요. 이거 누구도 지시한 바 없다고 하더라고. 제가 그때 당시 현장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혹시 어디서 왔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소식을 듣고 혼자 왔대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냥 있는데. 편말도 각자 알아서 만들어 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탄압받는 우리 우파 정치인들 도와줄 때 우리가 진짜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 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굳건하게 결속되어 있는 시민이 100인의 힘을 1000인의 힘을 발휘하죠. 사실은 흩어져 있는 모래알 같은 100명보다 강하고 싸우고 무섭게 대드는 사실은 몇 명이 있으면 1000명도 뚫고 가는 것이죠. 자, 그 장면 먼저 살펴봤고요. 오늘 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김현지 문제부터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자, 국감장에서 계속 여러 가지 뭐 출석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드디어 백드롭으로 김현지가 소환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먼저 사진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자, 국민의힘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까지 포함한 당 지도부 지금 공개 회의장에 뒷걸개라고 보통 그러죠. 이 백드롭이 최근에 교체됐는데, 자, 그녀가 알고 싶다 비선 실세 권력남용 증거인멸이라고 딱 써 있네요. 좀 누군지 감은 좀 오긴 하는데 어떤 정치적 메시지입니까? 저 디자인에서 많이 본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를 패러디했습니다. 그래서 심층 탐사보도 전형이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이제 좀 패러디해 가지고요. 히읗 지읒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김현지가 하고 싶다 이건 거죠. 비선 실세 권력 남용 증거인멸 이 세 가지가 김현지가 가지고 있는 의혹 세 가지 핵심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저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선 실세는 뭐냐? 지금
김현지 씨가 지금 30년, 27년, 28년도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성남에서 이제 시민단체 1998년도에 만났다고 하니까 예. 27, 8년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때 성남시 이제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만났다 그러는데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때도 이제 김현지한테 어느 정도까지 신임을 줬냐면 자기 사건 있잖습니까? 승소한 사건 성공 보수 2천만 원을 받아오라고 그랬는데 그 2천만 원을 지정한 사람 받아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현지를 이제 지정을 해서 받아오게 한 거예요. 실제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재명 이제 성남시장 시절 어떻게 됐냐면 그 이제 시민단체가 하나 있어요. 성남의제 21인데 그 성남의제 21 사무실을 어디에 썼느냐? 바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실 바로 맞은편에 썼는데 그 사무실에 누구 썼냐면 김현지 혼자 쓰는 사무실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뭐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활동가들이 와서 무슨 활동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비서처럼 그러니까 그림자 비서처럼 활동하는 것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김현지가 있는 그 사무실에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요, 매년 늘어납니다. 처음에 7천을 얼마였다가 그 다음에 1억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거기가 또 어떤 곳이냐, 유동규하고 정진상하고 아주 가까운 밀담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동규 씨 말에 따르면 본인이 이제 담배를 핀대요. 정진상도 담배를 핀대요. 근데 그 2층 이제 이재명 시장 만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배를 피려면 옥상에 가든지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야야 밖에 나갈 필요 없어. 저기 앞에 있는 김현지 있는 사무실 가면 돼 해서 사무실에 가서 거기서 세 명이서 같이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나눴다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그 대장동 사건 멤버들과 아주 가까운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비선실세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권력 남용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번에 인사 참사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낙마할 때 누가 통보했죠? 김현지가 통보했죠. 네. 그다음에 김인호 산림청장 누가 이제 추천했죠? 김현지가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뭐 비리 많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도 뭐 있죠. 이제 휴대폰 교체가 자주 있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KT 통해 가지고 위기 때마다 국정감사 시작한 날 그때 핸드폰 바꿨습니다. 아이폰 14, 17, 다시 14. 이해할 수 없는 이제 핸드폰 교체였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동규가 구속된 날 그때도 핸드폰 교체했었고요. 또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망한 날 그때도 핸드폰 교체했고, 그 다음에 김문기 전 개발차장이 사망한 날 그때도 핸드폰 교체했고요. 또 이재명 전 대통령이 당 대표인 시절 수원지검 출석했는데 그날도 핸드폰 교체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압수수색 올 것 같거나 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압수수색 있을 것 같으면 어김없이 핸드폰 재빨리 교체했던 그런 이제 행태를 보여왔는데 이런 것들 다 증거인멸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네. 뭐가 있겠습니까? 대장동 멤버들과 주고받은 대화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설주한 변호사가 이제 한 이야기에 따르면은 네. 이화영 씨 불법 대부 송금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재판 진행상 같은 거 나한테 다 얘기해달라라고 이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라고 이제 야단도 주고 꾸짖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주한 변호사 말로는 이 다른 형사 사건도 전부 다 김현지가 컨트롤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사실상 증거인멸이라든가 또는 변론 계획이라든가 변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상 김현지와 논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 때 반드시 김현지를 불러야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예. 자, 백드롭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 어차피 이제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미디어 대변인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저 담당하는 담당 부서와는 조금 다를 텐데 이 당의 핵심적인 정치적 메시지가 저 백드롭으로 되게 압축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이제 중요한 홍보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 전달의 어떤 수단이기도 하고 도구이기도 한데 되게 저 백드롭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교체가 됩니까? 저게 이제 2주에 빠르면 일주일만 교체되기도 하고요. 예. 2주도 가기도 합니다. 그때 현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 당이 던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당이 여당으로서 이제 지적을 이제 핵심적으로 하는 거, 또는 당의 당력을 모아가지고
민주당과 싸워야 될 주제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간결하게 정리해가지고 백드롭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저기서 뭐 최고회의도 하고 원내 대책회의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카메라에 자연스럽게 같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 달라라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저 내용을 담은 건데요. 저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저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예. 김용이 옛날에 위증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증교사 했는데 위증교사에 등장한 인물이 2명이에요. 이 두 사람 누구냐? 이재명 이제 대선 캠프 출신인 사람이 2명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 위증교사를 부탁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김하고 히읗지읒에게 물어봐라. 만나서 상의해라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낸 게 있어요. 네네. 그게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랬죠. 그러니까는 아하 여기서는 히읗지읒은 김현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맥락상 왜냐하면 이제 대선 캠프에 일하는 사람들인 거고 김용이라는 아주 이재명 대통령이 뭐랄까 목숨을 쥐고 있는 진술에 따라서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상의를 해야 되지만 상의를 직접 못하니까 거기에 준하는 사람 대리인과 상의를 하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히읗지읒은 김현지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즉 지금 사실상 V0나 마찬가지인 김현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백드롭을 김현지 내용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저 지금 그런 백드롭이 통상적으로 그러면 한 주, 2주 뭐 이런 이제 차이를 두고 간격을 두고 이제 교체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 김현지 문제는 지금 이번 주에 국회 운영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국회 운영위를 조금 겨냥한 겁니까? 아니면 저게 조금 장기 포석을 또 동시에 갖는다고 보십니까? 어떤 메시지라고 봐요? 둘 다 가지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부터 김현지 이제 증인채택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때는 이번 국정감사는 김현지 국감이라는 나왔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하게 추미애 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장이 네. 너무 또 열심히 보수의 어떤 위기를 구해주기 위해서 보수의 활동하다. 어머니와 보수의 이모가 또 생겼어요? 그렇죠. 보세요. 어머니, 보수의 어머니, 할머니 뭐 하여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수를 지키기 위한 언더커버가 맹활약하는 바람에 약간 이제 김현지 주제가 약간 이제 뒤로 밀렸었습니다. 하지만 김현지 주제는 빠뜨릴 수 없죠. 아까 말한 저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만약에 김현지가 초반에 국회 증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이 이 지경까지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김현지 관련돼서 이제 계속 의혹이 나오는 게 영상도 원래는 김현지가 처음에 국회에 증인 나왔으면은 그때 나오는 사람들이 같이 나온 사람 누구냐면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포함해서 3실장도 나왔고요. 수석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분산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김현지한테 그렇게 집중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김현지를 안 내오려고 인사발령 내면서 숨기다 보니까 야, 김현지 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이 나왔었죠. 성남시의회에서 이제 난동을 부리는 모습, 공무원의 목을 뒤잡고 끌어당기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물릴 수 없는 거고요. 근데 하나 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회 운영회에서 김현지를 오전만 출석시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전만 출석시키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오전이라면 9시, 그러니까 9시부터죠. 10시, 11시, 12시 한 3시간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서 한 보좌관 18년 했지 않습니까? 10시부터 보통 상임위가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증인들 와서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증인들 기간 보고를 해요. 이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잡아먹습니다. 네. 그래서 1시간 칩시다. 그러면 11시부터 이제 본격적인 질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질의가 야당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야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신상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시간 또 잡아먹어요. 그렇게 되면 여당 의원 2명, 야당 의원 2명 정도, 많으면 3명 이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당 의원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여당 의원들은 김현지한테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그냥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 벌어주기를 다 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야당 의원들은 한 10분 정도 되는 이제 질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김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뭐 답변을 제한된다 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소리
소리, 동문서답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회의한다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묻고 싶은 것을 두세 명 의원이 물어보고 한 토탈 한 30분 내에 끝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걸 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전에 추수한 걸 끝내자라고 하는데 이 숨은 뜻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루 종일 김현지 국감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 민주당이 변칙적으로 오전에만 출석을 하겠다고 하다가 시간은 뭐 1시 정도까지 늦춘다. 그러면 이제 운영위 국감에 출석하게 되면 관련 부처들의 업무 보고 있다 보면 사실은 뭐 거의 국감 질의가 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반반 치킨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7분씩 2명 정도 최대한 한다고 해도 14분 국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오전 출석만은 안 된다. 이제 전일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맞서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4일이에요. 지금 이제 운영회가 6일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네. 자, 지금 상태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감 증인 출석 합의 시한은 본래 기준으로 하면 이제 뭐 지났다고 할 수도 있어요. 보통상 일주일 전에 대개는 결정을 하는데 이대로 상황을 방치할 것인지, 예? 그래서 서로 오전이냐 오냐, 우리도 오전을 하려고 했다. 민주당도 주장을 하고 뭐 그렇게는 안 된다 해서 김현지가 결국 운영위를 나오지 않고 그냥 국회 운영위가 진행되는 상황을 맞을 것인지 저는 새로운 제안을 국민의힘이 제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대통령실은 보내지 않으려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오전이라 내보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방해해서 못 내놨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는 결단을 해서 그럼 나와라 라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와서 그때 나오고 난 후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굉장히 잘 짜서 해야 된다.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 모든 장면까지 기자들 필요하면 기자들도 졸졸졸 질의하고 항의할 조치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인 국감에서 그냥 질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궁지에 몰 김현지 상황을 오히려 그런 시나리오를 잘 짜서 새롭게 사실은 김현지를 공개의장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놔두고 그냥 서로 오전 오후 하다가 전일 하다가 그냥 김현지 안 나오고 끝나버리는 것보다는 공개의장으로 김현지를 끌어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에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평이한 방식으로 이걸 대하면 안 되죠. 획기적으로 그걸 김현지를 몰아붙일 상황을 국감장에서 어떻게 몰아붙일지 김현지 들어온 때부터 저는 김현지 뭐 욕은 아니지만 좀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네. 민주당도요. 네. 같이 거기에 대항을 할 겁니다. 네. 작전을 짜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김현지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상 발언을 이제 되게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네. 시간을 보내는 그런 지연 전략도 쓸 거고요. 네. 또 위원장이 모든 절차를 FM대로 하려고 할 겁니다. 기간 보고부터 증인 선서까지 시시콜콜한 기간 보고를 다 받고 나서 그다음에 김현지 순서가 올 때까지 시간을 끌 거예요. 네. 이제 그럴 경우 우리 사실 추미애라든가 최민희 위원장 받지 않습니까? 네네. 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사실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그만두고 뭐 손들 수 없지 않느냐. 네. 그러면 김현지를 하루 종일 국감한 게 아니라 오전 오후 하자. 그럼 오전 오후 하는데 좋다. 그러면 저녁은 뺀다라는 얘기인데 오후도 너무 길다라고 하면 좋다. 그러면 15시까지로 하자라고 해서 점심 없이 이렇게 해서 15시까지 하자. 그러면 그 정도 작전은 좀 먹힐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적어도 최소한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7명 정도는 질의할 순서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시까지 점심 안 먹고 논스톱으로 하면은 그런 선례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만약 3시까지만 받아들이면 그 지금보다는 진척이 되겠는데 그렇죠. 2시에 대통령 일정이 있어서 제일 부속실장이라 의전을 해야 된다고 지금 딱 이미 거기는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예. 상황에서 대처하는 문제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김현지를 공개적인 자로 끌어낼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렸고, 다만 자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번 상임위 국감에 관한 좀 총평은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단독 국감 상임위들은 다 끝났고 이 약자는 특별위원회 같은 상임위들이 하고 이제 네, 운영위만 겸임 남았지 상임위 않습니까? 하죠. 예, 예. 개별 상임위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국정감사 뭐 신문에 일면에도 이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역대 가장 참 부끄러운 국감이었다. 창피하다. 가장 총극도 많았다. 이런 이제 평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관으로 시작해서 김현지 국감에서 정점을 이르렀는데 문 닫을 때는 최민희 국감으로 문 닫는다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전부 다 국정감사라는 게 원래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어야 되는 건데 대부분 다 이제 정부와 함께 이제 최민희 위원장 또는 추미애 위원장까지 민주당 인사들 현역 국회의원들까지도 국정감사에서 신스틸러가 됐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감사한 거라 보기 어려운 국감이었다. 그리고 막말도 너무 많았었어요. 뭐 참 말하기 부끄러운 얘기도 있죠. 뭐 꾀깨기라는 얘기도,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 놀리는 아주 참 비열한 그런 인신공격성 발언도 있었었고요. 또 이제 꾀깨기가 나오니까 서팔계가 나왔죠. 순서는 꾀깨기가 먼저였죠. 그건 진짜 명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팔계라고 말한 사람만 지적을 하면서 한 번 더 하면 퇴연시킨다고 하면서 편파적으로 운영을 했었죠. 또 이제 그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 사상 최초입니다. 피감기한 그것도 언론사 피감기한에 대해서 자기 관련된 기사를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게 부적절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 나가라고 해서 퇴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언론 이제 기자협회부터 해가지고 해당 방송사도 최민희 위원장의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었고요. 경실련도 어제 최민희 위원장 사퇴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가 정말 이제 예상치 못한 시스템이 너무 많았다. 김현진은 예상했었지만 추미애와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말 이번 국정감사에서 참 이제 가장 부끄러움의 한 축을 차지한 두 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먼저 김현지 문제 백드롭으로 등장해서 그 문제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김어준 정청래, 특히 정청래가 한 방 먹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국정감사가 끝나고 에이펙 정상회의도 끝나고 뭐 국정감사 아직 남아 있는 물론 운영이 있습니다만. 그 일반 상임위들의 국정감사는 지난주로 해서 마무리가 됐죠. 그러자마자 민주당이 들고 나온 게 있죠. 국정재판중지법 처리를 가장 우선하겠다고 공표를 했죠. 특히나 뭐 대장동 일당 전원 유죄 판결이 나고 중형이 떨어지고 법정 구속되고 그러니까 재판중지법을 가장 우선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자, 대통령실에 하명이 떨어졌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렇게 하명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처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지금 알려졌는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까? 일단 재판중지법이라고 이제 택가리를 한 거죠. 원래는 이제 뭐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전법으로 택가리 한 거, 이 부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이런 택가리는 국민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운동권 학생들이 잘 쓰는 방법인데, 용어를 아주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게 또는 실체를 감추는 그런 용어 이제 전략 전술을 잘 씁니다. 이게 이제 드러난 게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전법으로 부른다라는 건데 사실은 국정안전법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다시 말하면 국정농단이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구하게 하겠다 하면서 당력을 다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정농단법이라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왜 화가 나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에이펙 성과를 온전히 자기의 어떤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에너지로 삼아야 되는데 이번에 어제였나요? 리얼미터에서 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전주에 비해서 상승하게 했는데 고작 1.8%포인트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에이펙 개최국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 또 미중회담, 한미회담, 한중회담 여기서 나름대로 자기 성과한테 자부하고 있죠. 우리가 보기엔 완전 엉망진창이지만 그렇게 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의 어떤 시선을 빼앗아가는 에이펙 성과가 아닌 다른 것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그런 짓을 벌리는 정청래와 민주당에서 굉장히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너네야 내년 지방선거가 관심이잖아. 나는 내년 지방선거 관심 없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지율에 관심이 더 많아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당대표는 무슨 소리야? 나는 내년 지방선거 꼭 이겨서 당 대표를 연임하고 나서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아주 강성 지지층을 위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명청 갈등이 다시 또 평화화된 거죠. 발음 잘해야 됩니다. 멍청 갈등이 아니고 명청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명청 갈등은 사실은 이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자파기 같은 시한폭탄인 거예요. 그래서 시와 때를 잘 가리지 않고 터질 게 터졌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거에 좀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예. 정청래 당 대표가 혼자 이거를 결정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 뒤에 네. 누가 있을까요? 바로 김어준이 있습니다. 김어준이 자기 방송에서 재판 중지법 처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민주당에서 재판 중지법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 김어준 씨가 사실상 민주당의 교주이자 김어준의 방송에서 하는 말이 교리처럼 지금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한 번 두 번째 라운드가 펼쳐졌다. 첫 번째 라운드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과 김어준의 대결에서 김어준이 이겼다면 두 번째 라운드인 지금 현재 국정감사에서는 김어준과 대통령 이재명과의 대결에서 지금은 이재명이 딱 화를 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했죠. 예. 이거 집어넣어라고 하면서 바로 하루 만에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2라운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어준을 이긴 게 아닌가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판중지법에 지금 이거 논란을 계속하는 게 이재명 입장에서 국정 운영에 그렇게 좋지 않다. 나름대로는 이재명 대통령실은 성과가 있는 게 오히려 여론에 잘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재명 이 관련된 사건이 부각되면 국정 운영의 지지율을 포함한 여론의 성과가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분석이 있고 지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재판중지법의 법안으로 상정이 되고 통과가 돼서 국무회의로 와서 이재명이 사인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절차에 들어가면 실제로 논란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헌법 제84조 자체가 논란이 되겠죠. 네네. 이 문제가 유엔 재판이 불가피하게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국회 법안에 통과되고 이재명이 그거에 대해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법안을 사실상 의결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판중지법은 실제로 이제 헌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헌재에서 재판중지법의 유연성도 다뤄야 되지만 헌법 84조에 대한 대논쟁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임기 중에 사실은 이걸 결정적으로 지금 이재명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닌가. 사실 법조계는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이재명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해서 헌법 84조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계속 어떤 법조인들이 나오게 되면 또 헌법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그러게 되면 헌재가 굉장히 복잡해질 상황까지 포함해서 이걸 사실은 더 두려워하는 것이다는 어떤 그러니까 단기적 상황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우려해서 사실 이런 조치를 취한 거다. 그래서 저런 바보 같은 쓸데없는 짓을 왜 자초해서 하느냐.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네.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시나리오를 두고 정책 같은 위반을 하고 법안을 만드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정청래가 지금 굉장히 눈앞의 것만 지금 못 보는 그런 이제 단거리 주자 그런 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막 보는 것처럼 헌법 84조 논란으로 이래가지고 국정 운영의 동력이 전부 다 블랙홀처럼 헌법 논란에 빠져버리면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50, 1, 2%, 3%의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 숫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4자리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해도 개헌 논란, 이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개헌 문제 논란 나오면 뭐가 빠질 수 없냐면은
본인 연임 문제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개헌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퉁치기 위해서 한 번 더 대통령 한다는 게 지금 보관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푸틴도 그랬고요. 시진핑도 그랬고요. 푸틴은 지금 대통령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4번 하고 있습니다. 네. 개헌을 통해서 4번 하고 있고요. 한 번 이제 쉬게 됐지만 시진핑은 지금 3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헌을 해서 3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델을 지금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 얘기가 나오게 되면 내가 대통령 연임한 문제, 이 문제로 모든 것이 다 이슈가 빨려들고 뉴스가 도배되는 거, 이거를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타이밍이 되면 그때 예를 들면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다든가 한 뭐 대선 하기 한 8개월 전, 10개월 전 그때부터는 이게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빠르다. 내가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 있겠죠. 또 하나 이번에 예산을 좀 봐야 되는 게 예산과 연결시켜 말씀드리면 예산에 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 경기도에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도 있고요. 또는 지역상품권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각각 29조 원, 26조 원 이렇게 되는데 이 둘이만 합해도 벌써 50조가 넘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오늘 시정연설에서 이거 어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 자기는 주목받으면서 성과를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처럼 이런 식으로 재판 중지법을 내면서 개헌 논란을 만들게 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이런 사업들 제대로 못할 수가 있다. 주목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제 생각입니다. 본인이 아마 이거를 언제 쓸 거냐.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이라든가 이제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인데 이걸 언제 쓸 거냐. 내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쓸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한꺼번에 돈을 푼다든가 한꺼번에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라고 해서 50조 이상을 돈을 순식간에 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보관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정청래 네가 그걸 못 알아들어? 이라고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내가 이길 방법을 내가 이기도록 만들어줄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너는 이번에 당대표 이번 한 번만 하고 마는 거야. 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정청래가 사실은 이제 재판중지법 처리를 가장 우선하겠다고 하면서 그 수석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김어준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재판중지법 처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이걸 처리에 밀어붙여야 된다고. 네. 자, 그러니까 쭉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어준, 정청래 쭉 그런 것에 이어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씨 지금 그 한번 주간지인가요? 분석한 게 있어요. 네. 김어준 방송에 나간 사람이 한 119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106명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민주당 의원들만 나가는 방송인 거예요. 그때 보면 아시겠죠? 나가면 한 푼 줍쇼 해가지고 그 김남국 씨 같은 경우 거기 나가가지고 자기 왜 가난뱅이 코스프레 해가지고 뭐 라면 먹고 뭐 떨어진 옷 입고 다니랬지만 알고 보니까 뭐 1,000억대 뭐 코인 굴리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위선적인 인물들이 거기 나가서 이제 한 분 줍쇼 하면서 이제 정치 후원금 받았었고 또 이제 선거철이 되면 또 의원들 거기 나와가지고 쭉 한꺼번에 출연시킵니다. 4명 출연시켜가지고 본인 구호에 맞춰가지고 차렷 큰절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국민들 눈살찌 부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 후보자들이 전부 다 또 김어준 구호에 맞춰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왜 목각 인형 있지 않습니까? 목각 인형. 그거에 보면 줄 다 달려있거든요. 그 줄을 움직이는 사람이 마치 김어준인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까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곽상은 의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유 같은 사람은 나는 유튜브 정치에 그러니까 정당한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런 유튜브의 교리를 받아서 하는 그런 정치를 찬성할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 입장을 냈었던 거죠. 그런 문제다가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재판중지법 관련된 속보가 어제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그 문제 좀 다뤄봤고요. 자,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이 났고 그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 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계속 한동안 이번 주 내내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우선 에이펙 관련된 부분 한 총평을 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에이펙 정상회의에 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어떻게 달성됐는지를 놓고 볼 때 에이펙 정상회의 총평 어떻게 하십니까? 이도 저도 아닌 점수를 매긴다면 50점 정도라고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을 좀 제거했다라는 면에서는 약간 긍정점이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이제 에이펙은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했죠. 20년 전에 2005년에 부산에서 에이펙 했었거든요. 그때는요, 미국의 GDP가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때 중국의 GDP는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이 미국의 몇 배인지 아세요? 3분의 2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전히 이제 미국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과거에 6분의 1이었는데 지금 3분의 2니까 상당히 20년 동안 엄청나게 이제 경제적 덩치를 키운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20년 전에는 세계화, 번영, 자유무역 이런 키워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냐? 한중 패권 경쟁, 근데 관세 전쟁 이게 키워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중미가 만나가지고 어쨌든 관세에서 더 이제 그 어떤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고 더 막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일단 봉합은 된 상태다라고 해서 저는 관세 종전은 아니지만 하지만 여전히 불씨가 뜨겁다. 왜냐하면 1년 유예밖에 안 했거든요. 히토로 같은 경우는 수입 제한하는 게 수입을 이제 풀어주는 게 1년 유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관세 휴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실패한 에이펙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그때 3,500억 불을 몇 달 전에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돈으로 서명했으면 나는 탈된다라고 했었는데 많은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그러면 좀 깎겠다 협상을 잘해가지고 2,000억 불이라든가 2,500억 불 정도 가겠네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불과 2달 사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3,500억 불 그대로 다 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또 뭐랬냐 김용범 정책시장이요 전체 중에서 5%만 현금으로 주겠다. 5%면 175만 불이거든요. 그 정도만 직접 현금으로 주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2천억 불이에요. 2천억 불 현금 준다. 나머지 1,500 몸으로 떼온다.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얻은 게 뭐냐? 얻은 게 핵추진 잠수함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본과 비교해서 실패한 거 아니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덩치가 2배 이상 큽니다. 경제 규모는 2.5배나 큰데 미국 투자하는 비용은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손해본 걸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말이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도 많이 달라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또 반복됩니다. 네. 이게 왜 문제냐면요. EU하고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정 맺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말 다른 게 안 나와요. 유독 우리나라하고 미국만 관세 협상 끝나고 나면요. 말이 달라요. 우리는 쌀하고 소고기 개발 안 한다고 그러죠. 근데 미국은 100% 개방한다고 하잖아요. 반도체는 우리는 대만과 같은 이제 대우를 받을 거라 하지만 미국은 반도체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왜 우리나라만 그래요? 일본과 EU는 그런 관세에 대한 다른 얘기가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규모도 너무 베일이 쌓여 있는 거예요. 폭스뉴스는요. 9천억 불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뉴욕타임즈는 6천억 불 얘기해요. 6,500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나라는 3,500억 불, 미국은 9천억 불, 6천억 불. 도대체 어떤 금액이 맞는 거냐? 근데 지금까지 미국이 해온 걸 보면은요, 사실 다 미국이 맞았거든요. 미국이 발표한 것들, EU, 일본에서 다 공개적으로 반박하거나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다 맞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미국에서 얘기한 게 맞는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에게 뭔가 숨기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베일에 쌓여 있는 이 협상 내용, 이것도 지금 매우 의심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이명 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명 협상하지 않았나? 아니면 바가지로 온팡 쓰고 이거를 시간 벌기 위해서 지금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가 확인하기에 6천억 불은 사실은 정확하게 최소한 맞죠. 네, 아마 그렇죠, 그렇죠. 9천억 예. 불은 이제 별개로 개별 기업들의 사실 투자 규모까지 한 거라고 보이고 3,500억 불 플러스 6천억. 1,500불은 별개로 기업들이 네네. 투자하기로 했죠. 예. 그러니까 3,500불 안에는 잠수함하고. 마스카 프로젝트 포함해서 2천억은 현금 투자, 마스카 프로젝트 1,500불 그러니까 3,500불에다가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1,500억 불이니까 그냥 5천억 불은 맞죠. 거기다가 LNG 구매 1,000억 불이 있으니까 6천억 불까지는 일단 맞죠. 근데 네. 이제 정부는 그렇게 사이즈를 일본보다 그렇죠. 더 큰 사이즈다. 지금 일본이 한국이 받는 게. 5,500불이니까. 예, 그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않기 지금 위해서. 6천억 불 이하로 지금 낮춰 3,500불 이야기한 거고 지금 개별 기업들이 한 것까지로 추산을 해서 팩트시트를
사실 폭주뉴스가 싹 정리해 보니까 한 9,500억 달러 네, 되더라. 네, 네. 아, 이제 그런 얘기이죠. 자, 그건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성과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는 성과가 꽤 있다고 하면서 역대급 성과라고 했어요. 에이펙은 역대급 성과라고.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정청래가 대체 그 역대급 성과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게 뭘까 하고 살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정청래가 K컬처 지역들이 나와서 에이펙에서 노래와 춤을 췄다.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치맥 유동을 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랐다.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로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GPU 26만 장을 공급받게 돼서 뭐 좀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예상치 못한 성과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부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에이펙 성과 역대급 성과라는 걸 쥐어짜서 이제 정청래가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네. 그거라고. 네. 그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에이펙 성과를 뭐 A급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 라임을 맞춰가지고 얘기하던데 참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 K컬처 주역들이 뭐 노래하고 춤춘 거에 대해서 근데 자부심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지금 이제 사실상 횟수로 따지면 5개월이지만 내용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4개월 동안 K컬처에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죠. 원래 K컬처라는 거는요, 역사가 깊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화, YS 때부터 세계화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DJ 때 오치부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문화를 개방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본 문화와 경쟁하기 위해서 자생력을 키우고 살아남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우리가 노력하고 투자하면서부터 문화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K 컨텐츠가 나오고 K 드라마, K 무비, K 팝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생략하고 마치 4개월 동안 뭔가 K 팝에 대해서 뭐 K 문화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자기가 지원해서 이렇게 위상이 오른 것처럼 얘기한 건 정말 저기 나오네. 웃기고 뭐 하고 있네. 뭐 이제 이런 얘기처럼. 개대원도 다 자기들 성과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황당한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 가수 이재를 자기들이 키운 것처럼. 그렇죠. 이제 국민들 보기에 참 코웃음을 많이 쳤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치맥 회동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지금 뭐 그 깐부 치킨에서 뭐 이제 그 치맥 회동한 건데 이거는 사실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우리 기업들이 서로 손발 잘 맞고 앞으로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의미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깐부가 왜 정말 둘도 없는 친구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네.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한 건데 그게 마치 정부의 성과인 것처럼 하는 것도 참 코미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주가 오른 거 이거는 지금 부동산 정책 옥죄니까 부동산에 투자한 어디 오갈 데 없는 돈들이 밀려가지고 약간 풍수 효과 쪽으로 해가지고 어부지리로 지금 주가 상당히 오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싹 숨기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관세 협상하면서 불확실성이 어쨌든 해소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실패하고 우리가 불이익이 많지만 불확실성은 없어진 걸 맞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소폭 상승한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가도 자기들 올렸다 식으로 포장한 거. 이거 정말 참 창피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거 뭐 이미 방송 많이 다뤄졌겠지만 이거는요. 미국에서 만들고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해야 된다는 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한다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우리나라 인력이 가서 다 만들고 수입을 해 오면은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그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주겠다는 거. 이게 팩트입니다. 그 에너지 뭘로 주냐? 모듈식으로 해가지고요. 모듈. 그러니까 레고 할 때 블럭 쌓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가 그런 방식으로 원자력 잠수함 운영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모듈을 넣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기술력은 이제 뛰어나지만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자적인 기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실은 군사 장비는 방사는요 보안이 생명인데 이거를 사실상 아무리 우방 국가라지만 공개하지 않고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미국이 우리 감시 속에서 해. 우리가 다 보는 눈앞에서 만들어.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잠깐 한중 정상회담 좀 압축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은 이제 그간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대체로 들어보니까 6개의 MOU와 1개의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제 이재명 정부나 대통령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거 양국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국장급 수준에서 그냥 체결하는 정도를 양국의 마치 정상들이 이걸 체결하는 중요한 뭐 수준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 자체가 넌센스다. 뭐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조차도 없었던 이제 문제인데 이런 국장급 수준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이렇게 MOU를 자랑하다 하더니 얼마나 없으면 그것까지 자랑하게 되느냐 이런 이제 평가가 좀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한령 문제나 서해 구조물 철거 문제 등에서 정부가 이야기는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좀 변경을 하겠다든가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은 아무것도 없다. 무비자 중국 문제도 범죄 문제도 이것도 어떻게 해결책이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중 정상회담 이후의 그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비포 애프터가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예. 다른 게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상들이 만나서 하는 수준의 어떤 MOU가 아니라 일국의 이제 한 부처의 국장들이 만나서 하는 MOU인데 이거를 정상이 만나서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세울 만한 진짜 덩치가 있는 사이즈가 있는 큰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이건 작은 것들 잘 자란 것들 잔잔바리 성과라 그러나요? 이런 것들 끌고 와가지고 잔잔바리 성과라도 끌고 와서 어떤 식으로든 숫자 그러니까 6개 했다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이번에 만났을 때 시진핑 이제 주석 앞에서 굉장히 좀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 같아요. 서해 구조물 불법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입장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당한 입장을 내기보다는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시진핑은 그래 생각해 볼게요.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일국의 대통령이 영해 침범에 가까운 이런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 내지 못하는 것 역시 아직까지도 친중의 본색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미래 번영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만당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리고 한한령 이거 문제는요.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K 문화에 대해서 뭐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의 힘이라는 것은요. 어떤 정책과 다른 겁니다. 이건 자생적으로 확산되고 퍼지고 즐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인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정부에서도 이거 차단하기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걸 풀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기가 지금쯤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내가 집권하니까는 하나도 풀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 숟가락 살짝 얼린 거죠. 숟가락 살짝 얼리는 식으로 하는 것은 좀 국민들 보기에 눈속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우리가 공짜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비자 입국하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인들 무비자 들어와가지고 제주도 가지고 금은방 털고 범죄하고 또는 들어왔다가 그냥 불법 취업하면 사라지고 또는 이제 군사 보호구역 시설 가서 사진 무단으로 찍고 수천 장을 찍지 않습니까? 이번에 영장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하는데 그때 왜 그 공공기지 같은 사진 찍은 사람도 있거든요. 네. 넘겼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이적 행위로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뭐 하나 들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한한령 같은 거 폐지하는 거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반응을 보인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 혼자만의 성과라고 말하기에는 참 낯뜨거운 일이다. 그래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좀 이 한중 정상회담 장면에서 봤던 웃긴 장면은 두 가지인데 핵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조금 우스운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 우스운 장면 그 중에 대표적인 건 한중 통화 스와프였어요. 네. 또 하나는 시진핑이 이재명에게 샤오미폰을 선물하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를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선전하고 있는데 그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샤오미폰 이 선물에 대해서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나요? 일단 저 영상 먼저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저 영상 그러시죠. 보면 한글은요 한중 정상회담 되어 있죠. 예. 일단 한자를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중한 원수회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간자처럼. 그렇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국은 코리아 US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미회담이라고 하면서 한중 정상회담 되어 있네요.
ROK 리퍼블릭 코리아 US 서밋이라 해가지고 네. 한미 정상회담 정상적으로 썼습니다. 아래 글자에. 근데 중국하고 할 때는 중국을 먼저 앞에 세우는 거야. 예. 이게 굉장히 굴욕적인 거죠. 네. 시진핑한테 벌써 한 수 굽고 들어가는 겁니다. 참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친중 본색 회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회담 이름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그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통화 스와프 이거 얘기하면 중국은 이거 굉장히 자기들한테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면요. 달러와 경쟁을 지금 위안하고 좀 하고 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근데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요. 통화 스와프를 해준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국은 그만큼 위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통화 스와프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두 나라의 중앙은행이 서로 약속한 환율로 서로 통화를 맞바꾸는 겁니다. 맞바꾸고 나중에 필요할 때 되면 서로 갚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나중에 달러가 이제 모자라거나 이럴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결제를 할 때 원화, 그 다음에 달러, 그 다음에 위안화 이 순서로 가요. 근데 달러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달러가 가치가 오르니까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어려워지고 그럴 때 바로 달러를 거치지 않고 원화에서 위안화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달러가 외환과 줄어든다거나 달러 유동성 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유리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중국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다. 달러에 대항할 수 있는 위안화 위상이 위안화의 국제화가 한국이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한테 굉장히 유리하죠.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생각해보면 달러의 위세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위안화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화폐구나라는 게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이 그걸 인정해 주는데 동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별로 기분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건 샤오미폰 이거를 난 좀 의아하던데 이거 왜 들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 국민들도 그냥 샤오미폰, 갤럭시, 아이폰 다 고르는데 샤오미폰 고르지도 않는데 아무도 안 고르잖아요. 근데 아니 그걸 저 이재명한테 줬으니 그러니까 참 이 망신이 또 그러니까요. 그걸 이재명 아무도 쓰지 않는 폰인데 네. 이재명은요. 그거 맞습니다. 아이폰 맞습니다. 왜 그 보안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잠금 이제 안 열린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받자마자 물어보잖아요. 통신 보안 잘 되냐고. 그다음에 비번 걸리면 이거 잘 안 풀린 거 맞냐 이런 것도 묻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샤오미 이제 미국 중심과 한국 중심이 삼성폰과 아이폰 중심의 핸드폰 시장이 이제 재편되는 것을 샤오미가 들어가서 좀 어떻게 좀 재편해 보고 싶다. 이런 이제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샤오미 폰을 홍보하기 위해서 들고 왔다.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시진핑이 속으로 너는 친중이니까 샤오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나랑 다이렉트로 통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뭐 이제 그런 의미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부에 이준호 대변인 모시고 백드롭부터 한중 정상회담 안에 담겨 있는 함의까지 몇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예, 이준호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소개를 안 드려요. 송국건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때 대선 때 이제 법인카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법인카드로 그때 그 과일만 2천만 원 이상을 그때 냉장고에 사서 넣어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준석 그 후보가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뭐 2점 몇 킬로가 나온다. 2점 몇 톤이 나온다. 예. 2점 몇 톤이 나오는데 그 코끼리 키우느냐. 예.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김혜경 씨도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다. 1심, 2심에서 벌금 150만 원 나왔어요. 그러네요. 이게 벌금 150만 원이면은 이게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확정이 되면은 어디 출마하고 싶어도 출마도 못하고 투표권도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것도 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에 대해서. 네. 대법원에서 선고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지금 저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저 현실인데 네. 그러다 또 이제 김현지 씨 논란이 어제 또 하루 종일 있었어요. 예, 운영위 같은 데서 정말 그 여러 가지 따질 일도 많고 한데 김현지 씨가 그냥 출석을 하면은
거기 한 몇 마디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뭐 정책실장이나 비서실장이나 뭐 지금 안보실장한테도 물어볼 거 많잖아요. 네네. 미국하고 그런 거 그 협상. 네. 그런데 그걸 꽁꽁 숨기니까 다른 게 다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냥 완전히 맹탕으로 끝났는데 운영이가 이거는 왜 그렇게 김현지를 감추려고 하는가? 거기다 또 김현지 쇼를 저는 벌였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재명이 이 김현지를 내보낸다고 흉내를 내면서 5점만 내보내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근데 5점만 내보내면은 이게 그 기간 업무 보고하고 나면은 그 어떤 뭐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거기는 뭐 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어제는 또 쏘를 하면서 어제 뭐 저 강원도 산불 뭐 점검하러 가는데 그 예방 훈련 점검하러 가는데 그 원래 거기 그 일정에 이제 가기로 했다고 해서 오전만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어제는 갑자기 그 국회에서 부르면 가야 되니까는 대기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차라리 오전 오후 하지 말고 그때 그냥 하루 종일 가 있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에 정말 내보낼 생각이 있으면은 민주당한테 통보하면 돼요. 나가겠다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방어를 해줄 거니까 안 나가는 걸로 딱 해서 그런데 마치 이 대범하게 나가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저 일종의 소를 하는 그런 모습도 어제 다 보였죠. 예. 본래 박지원 문제를 좀 먼저 주제로 하고 싶었는데 자 이에 김현지가 먼저 나왔으니까 뒤에서 다루려고 했던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냥 쭉 해보겠습니다. 국회 운영이 국정감사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우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당연히 운영위원회 책임자로서 비서실장일 반드시 참석해야 될 인물인데 당시에 이제 인사 문제가 나왔어요. 뭐 인적 대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 인사 문제가 나오게 마련인데 이때 강훈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현지와 관련해 실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제가 인사위원장이다. 비서실장인 내가 인사위원장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뭐 여러 언론에 김현지 나오면서 중간중간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자기가 행정관 한 명 정도를 추천한 적이 있다고 해요. 뭐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 근데 김현지가 이것도 막아가지고 행정관조차 대통령실에서 이 일을 하지 못했다. 뭐 이런 보도도 이제 일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강훈식 비서실장조차 그 카드를 누가 정리해서 이재명한테 제출했냐? 그것도 김현지라고 그런 전언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강훈식은 아니야. 김현지 실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인사위원장이야 이렇게 강조하네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번에 한번 보도가 됐죠. 이게 예. 저기 강훈식을 앉힌 사람이 김현지다. 예. 그 전에는 뭐 홍익표인가요? 거기 이제 저기 뭐 비서실장으로 거론이 됐는데 그때 대선 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예. 같이 일을 해서 강훈식이 김현지 눈에 들어온 거죠. 김현지가 낙점을 한 거죠. 낙점을 해서 들어갔는데 낙점 받은 사람이군요. 낙점 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예. 이제 비서실장 다른 사람 홍익표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그 상황에서 본인이 내가 인사위원장이고 일개 뭐 비서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 뭐 청와대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인사위원회라는 게 형식적으로 열리는 거죠. 네. 형식적으로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인사수석 쪽에서 인사하고 민정수석 쪽에서 검증 다 하고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결제 올리기 전에 형식적으로 회의를 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이제 위원장이 그 비서실장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총무비서관이 그 주로 이제 간사 역할을 하잖아요. 예. 인사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는데 원래 과거 정권부터 총무비서관이 실세이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이 거의 뭐 그 안에서 그 총무비서관 뜻대로 거의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하죠. 그 총무비서관이 바로 김현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그 절차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마치 본인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좀 이 시스템을 좀 아는 사람이 들으면 실소를 검증 못하는 그런 발언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실이나 이 정부 고위직의 이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쨌든 본인이 인사위원장이라고 했으니까요. 자기 사람, 강훈식,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강훈식의 자기 사람, 아까 이제 행정관 얘기도 했습니다만, 또는 강훈식이
내가 주요 그 인사의 고위직에를 내가 적절한 인물을 이런 걸 추천해서 실제 고위직이 됐다. 이렇게 볼만한 인물들이 실제 있나요? 강훈식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임명될 때부터 예. 일반인들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사실. 예. 무슨 또렷한 친명도 아니고 무슨 계보에 속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일단은 그 친명 체제 이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완전 친정 체제라 이거 희석시키기 위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발탁한 것이고 어떤 뭐 큰 역할이 주어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어떤 인맥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강훈식회 아니면 강훈식 라인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그 이야기는 언론에서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오히려 뭐 김현지 쪽이나 아니면 저 김남준 뭐 이런 쪽 저 성남 경기 라인에서 전부 다 이거 인사 같은 것은 다 추천도 하고 다 관철을 시킨 것이지. 지금 뭐 어쨌든 지금 강훈식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언론에서도 저도 본 적도 없고 본인이 아마 본인이 그 김현지가 발탁을 했는데 본인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그런 그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강훈식이 뭐 어쨌든 형식적으로 인사위원장이니까 조금 더 나도 좀 그 존재를 좀 인정해달라. 그런 걸 그런 방식으로 구애를 하나요? 그렇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실세가 저세가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대통령실, 그러니까 전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실에 이재명 사람이 들어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국가 모든 영역에 걸친 복합 위기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실은 무덤 같았다 이런 얘기했어요. 과거에 임종석은 그때 보면 캐비넷 이야기를 하더니 예, 강훈식은 무덤 얘기를 지금 이번에도 하고 저번에도 지금 한 두세 차례 한 것 같거든요. 계속 이 메시지를 반복하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들은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 그리고 뭐 전임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자락을 가는 거죠. 네. 근데 그 전에도 저도 뭐 청와대 출입 오래 했지만은 일단 뭐 정권이 바뀌면은 완전히 다 싹 다 비웁니다. 예. 싹 다 비워서 비품 같은 것도 비웁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는 전부 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기는 거죠.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기고 하는 상황인데 그 전에도 다 뭐 그런 식으로 다 인수인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기들이 뭐 물려받은 게 없이 처음부터 제로에서 시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겠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자기들의 빈 땅에서 황무지 같은 데서 시작을 했다.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계속 전하는 거다. 그런 전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보는 거죠. 예. 자, 다른 차원에서 지금 나온 좀 새로운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 부처별로 내란 관련해서 전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걸 하겠다. 관련해서 내란 진상조사 조직 발족도 검토하겠다. 무슨 검열단을 새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산국가들 보통 검열단 보내면 막 각 부처 돌아다니면서 조직을 하고 검열을 하고 족치고 막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 TF를 가동했죠. 국정원까지 TF가 들어가서 민간인이 막 비밀 정보도 보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 강훈식이 이야기한 내란 진상조직, 진상조사 조직 뭐 발족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거에는 지금 문재인 뭐 시즌 2 형식으로 좀 더 고급 버전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내란몰이의 시즌 2고 예. 문재인 적폐청산몰이의 적폐몰의 시즌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란몰이를 지금 계속 했는데 특검이 이제 활동 기간이 어쨌거나 뭐 마감돼 가잖아요. 연말까지 이제 특검 3개를 출발을 시켜서 완전히 내란몰이를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이 특검들이 그 삐걱삐걱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령 뭐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뭐 한덕수 전 총리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고 그다음에 그 민중기 특검은 민중기 특검 본인은 뭐 주식 문제 그리고 또 그 강압수사 문제 이런 것이 불거졌고
최상병 특검은 지금까지 건수를 전혀 올리지 못하고 네. 돈만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그리고 이게 그 활동 시한이 있으니까 법으로 네. 특검의 활동이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죠.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뭐 상실 특검 이런 걸 또 만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래서 이제 시즌 2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내란 그 프레임을 씌우려면 또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벤치마킹을 한 것 같은데 그때도 그 임종석 실장이 제일 처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임종석이 그 백원우 민정 1 비서관에게 그 지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각 부처에 전부 다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적폐청산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TF를 만들려고 공문을 보냈고 그 TF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딱 긁어내서 국정원까지 그때 다 했잖아요. 네. 다 해가지고 이걸 검찰로 넘겼거든요. 그때 문재인 검찰에서 그걸 다 수사를 한 거예요. 그것이 대대적으로 적폐 그 몰이가 그때 일어나서 뭐 1000명 이상이 뭐 불려가고 한 200명 이상이 기소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다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러니까는 이런 생각도 들죠. 아니 2시간 만에 사실 끝났잖아요. 계엄. 네네. 2시간 만에 끝났는데 전 공무원 대상으로 뭘 조사를 할 건가. 계엄과 관련해서. 결국은 그거는 전 공무원 대상으로 이거 너 편 내 편 가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네요. 편가르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속아내겠다는 거죠. 특정 마음에 세력. 안 드는 그 사람들이랑 세력을 속아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란몰이를 그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각 부처에 그것도 한밤중이잖아요. 네. 공무원들 그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 없었고 그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 상황이 다 정리가 된 거죠. 그 시점에는. 네네. 그런데 무슨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 내란몰이에 뭐 내란에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그 비상계엄에 그 가담을 했는지 그거를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정치보복 시즌2이면서 사실은 이제 공무원을 특정 진영에 줄을 서는 세력을 중심으로 조직을 편제하는 것이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드는 공산국가로 가면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보는 주자파들 이렇게 뽑아내듯이 마치 이재명 정권 세력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들이 있다 또는 윤석열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관련된 인사들은 쏙쏙쏙 뽑아서 저기 먼 곳으로 그렇게 유배 보내듯이 보내고 자기 세력을 중심으로 한 친정 체제를 국가 조직인 공무원 조직으로 만든다. 와, 이건 상상을도 할 수 없는 일부 이제 중요 인사를 발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런 식으로 조직을 하는 것은 그거는 공산국가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특정 권력과 당의 지배를 중심으로. 근데 자, 우스운 장면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앞서 이제 내란 진상조사 조직에 관한 뭐 이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김현지가 결국은 국감에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야 간에 이제 고성이 있고 뭐 배치기가 있었다 어쨌다는 이런 해프닝도 있고 그랬는데 자, 오후 한 3시 40분 경인가요? 뭐 거의 4시가 돼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도록 경내에 대기시켰다. 이재명의 지시로 대기시켰다. 그걸 오후 한 3시 40분 거의 4시 다 돼서 그걸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유포하고 공개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제 일종의 이런 장난질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메시지, 어떤 뭐 작전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 김현지가 뭐 국감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때 정인 채택을 그 할 때 네. 그때 사실 시한이 있었거든요. 원래 정인 채택을 하면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때 일주일 전에 지금 이게 또 논란이 막 됐을 때 그때 지금도 기억하는 게 채널 A에서 단독해서 보도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은 그 이재명이 김현지 나가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러니까 마치 뭔가 대범한 것 같잖아요. 대범하게 나가라고 지시를 내렸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멘트가 뭐냐면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날 그러니까는 어제 그 운영위가 열리는 날 오후에 이재명 일정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되니까
오전에만 하기로 민주당에다 통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자, 그 일정이 어제 보니까는 결국 강원도 산불 예방 그 훈련 가는데 거기에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아니 수행 그 부속실장이 그 훈련 가는 거 그 점검하는 거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국감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일단은 오전에 가서 대충 이제 그 뭐 기간 보고하고 뭐 그 의사 일정 질의하고 하면은 질문 답변할 시간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형식적으로 갔다 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 속셈을 하니까 안 받아들였죠. 예. 안 받아들이니까는 어제 다시 해가지고 또 어제 그 뭐 왜 또 어제 당일이니까는 당일날 긴급히 해서 뭐 일주일 전에 통보 안 했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으면은 저기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기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그 대통령실에 국정감사로 봤는데 그 뒤에 보면은 뭐 쫙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비서관들은 다 거의 다 앉아 있잖아요. 주요 비서관들 다 뒤에 앉아 배석을 있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중요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되니까. 예. 그 정무비서관 역할을 했으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많이 있겠어요. 그럼 뒤에 그냥 배석을 시키면 돼요. 뭐 굳이 뭐 저기 뭐 그 여야가 합의해서 나오라고 안 해도 그렇죠. 그거 배석한 사람들한테도 질문합니다. 정인으로 안 해도. 그 대통령실에서 그냥 자체적으로도 참석하도록 하게 하면 아니, 돼요. 그럼요. 참석하면 됩니다. 참석을 해서 저 뒤에 앉아 있으면 돼요. 예. 그리고 뭐 국민의힘 의원님 물어볼 게 있으면 뭐 그 마이크 줘가지고 물어보면 되는데 굳이 대기를 시켰다. 대기를 시켰고 이게 여야 합의가 되면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여야 합의를 안 하기로 했는데 무슨 뭐 여야 합의가 됩니까? 민주당하고 이미 다 짜고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상황에서 부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김현진은 마치 이제 그 뭐 국회를 존중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때 그 어제 그냥 바로 갔으면 되고 무슨 뭐 여야 합의가 필요 없이 본인들이 정말 하고 싶으면은 가서 뒤에 앉아 있으면 되고 또 하나는 그때 그러면은 일주일 전에 정인채택 그 시한 그때 차라리 그렇게 그 하루 종일 가서 하루 종일 대기하겠다. 네. 그 여야 합의를 하면은 나가겠다 이렇게 했어야지. 그때는 마치 그 오후에 정말 김현지가 없으면 안 되는 일정이 있는 것처럼 했다가 어제 결국 보니까 그 일정이라는 게 그 산불 예방 네. 그 점검하러 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더라고. 뭐 김현지 씨가 무슨 뭐 소방 전문가냐 뭐 그런데 꼭 뭐 데리고 가야 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의 이제 핑계거리였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또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좀 망신당했어요. 우상호 정무수석은 저는 저 비서실장 지금 김현재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부속실장이 비서실장이지. 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제는 이제 뭐 김현재가 이제 갔기 때문에 출석 못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뭐 얘기했죠. 수행해서 네. 갔다. 네. 출석 못 한다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니야 그 대기하라고 그 지시를 내렸어. 이걸 또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 거기 나와보니까는 이상해졌는데 그 전에도 우상호가 김현재가 100% 그 국감에 국감 출석한다고 출석할 그랬죠. 거라고 했는데 네. 바로 그 직후에 그 김남준 그 대변인 거기는 실세죠. 성남 라인이죠. 김남준 대변인이 아니야 그거 말 잘못한 거야. 그거 여야 합의가 돼야지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은 일 못합니다. 예. 그냥 그만둬야 돼요. 어떻게 그 국회의원 중진의원 출신이 저기 가가지고 김현지 씨한테 이렇게 눌려가지고 김현지가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게 어제 또 그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생각나는 게 저 강원식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김현지가 그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네. 뭐 전화를 했다는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사퇴하라고. 네, 네, 그 한겨레가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나오니까는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는 그 비서관이 이제 김현지라는 말도 못해요. 네네. 그 해당 비서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당 비서관이 통화를 해서 뭐 상의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질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질책을 했을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어제 그 답변을 하다가 네. 김현지가 강순한테 전화를 해서 너 사퇴해 한 거를 인정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도 어제 벌어졌습니다. 예. 어제 우스운 장면이 여러 나왔지만 사실은 심각한 장면이긴 하죠. 저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정말 장난질 하듯이 하는 속임수와 협잡과 음흉한 계략들이 그냥 한복판에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어제 김현지를 둘러싼 대통령실은 실제로 자기 대통령실 정무수석한테도 김현지가 대통령실에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뭐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알리지 않고 그냥 오후 3시 40분경에 뭐 이재명 지시로
대기하고 있다고 우상호까지도 속이는 그렇게까지 지금 속임수와 계략이 난무하는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이재명의 대통령실입니다. 원칙과 정교한 질서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국정운영 스타일과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니죠. 순간순간 그런 하이에나식의 그런 트릭들이 그냥 난무하네요. 그 장면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다루려고 했던 박지원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 전 국가정보원장, 국정원장. 자, 엊그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어요. 그것이 몹시 지금 속쓰리고 충격을 줬나 보죠. 당일날 이남장에 가서 수육에 소폭을 먹었다. 그걸 페북에 올렸어요. 소폭도 아니고 소폭이라고 쓴 것 보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저주스러운 욕설을 했어요. 감사원과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페북에 지금 써 있습니다. 자, 박지원의 지금 저 행태, 심정 어떤 차원에서 평가를 하세요? 일단 이게 그 서해 고문 피격 사건이죠. 네. 피격 사건을 처음에 이제 월북몰이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 그때 김정은의 그 답방 이런 것을 희망을 하고 있었고 또 그때 유엔 총회 연설 바로 전날이었어요. 네. 유엔 총회에서 이제 저기 녹화로 이제 방송이 다음날 새벽에 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거를 월북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원래는 이제 실종 나중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이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게 실종을 한 거 그러니까는 표류를 한 거죠. 그렇죠. 표류를 한 건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고 감사원이 발표를 하니까 검찰이 이 수사 의뢰를 했어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이 그때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저기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심야에 예. 심야에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 월북을 이제 몰고 가기로 그때 안보실장 서훈 안보실장이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국정원은 그때 당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게 이게 그 월북이 아니라는 걸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그렇게 이 정리를 해버리니까는 그럼 거기 따라야지 하고 그 관련 자료를 한 50개 정도인가를 다 그 정보 자료를 다 폐기를 지시를 하는 사람이 박지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죠. 이게 상당히 오래 있다가 그 구형이 나왔는데 징역 2년 구형 받으니까 그냥 본인이 갑자기 이 감사원과 검찰 그러니까 감사를 한 감사원 그리고 그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의해서 수사를 한 검찰 이 사람들을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이 고위 공직자 출신이고 국정원 출신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고 현재 지금 국회의원 중진 국회의원이고 한데 본인에게 이런 그 본인이에게 불리한 구형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 국가기관 사람들을 마치 이 무슨 뭐 악마화 해버리고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기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인 신상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뭐 국가 차원의 그때 뭐 그 은폐였지만은 그 자기 신상에 대해서 이게 2년을 구형을 했다고 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과연 이 좀 공직자로서 자질이 있는가 그 부분을 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자, 지금 박지원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앞서 지금 우리 좀 평론가께서 송권 평론가께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시에 관계장관 안보 관계장관 회의 당시에 특히 서훈이 주도했다고 해죠.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도를 했는데 월북몰이로 몰아가는 정황들이 있고 관련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은 첩보와 보고서 50건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그 후에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다 찾았어요. 다 삭제했던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다시 그것도 복원을 시켰습니다. 삭제를 했지만 다시 후속 작업을 해서 복원을 해서 뭘 삭제를 했는지를 일부 복원을 했는데 박지원은 역시 정치인인지 말장난을 잘합니다. 국정원에 현재 그대로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삭제를 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감사원이라든가 수사기관에 발각된 후에 국정원이나 관계자들이 그걸 복원시켰는데 그걸 국정원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요, 오늘. 자, 결과적으로는 이 국정원이 이 중요 정보를 은폐했다는 이 사실만으로 사실은 국가안보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그 어제 검찰에 구형할 때도 보면은 이 국민을 속였다는 이야기가 나요. 네. 국민을 속였고 특히 박지원은 그 서울안보실장의 그 은폐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을 속이는데 동참을 한 국정원장, 그러니까 국가 그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이 이 지금 그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형이 났다고 해서 이것을 악마화하고 하는 것은 또 그러고 검찰은 이미 사실상 이게 지옥에나 가라가 아니고 지옥 가버렸잖아요. 해체시켰다는 그러네요. 예. 그 해체시킨 그 상황에서 또 거기다가 저렇게 악담을 하고 지금 국정원 안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정원 안에서 뭐 어떤 증거가 어떻게 조작된 건지 모릅니다. 네. 최근에 그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리면은 이제 그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국정원 그 이야기를 여야 간사가 나와서 이제 브리핑을 하잖아요. 하죠. 공개를 안 하고. 네. 그걸 보면은 지금 국정원이 하는 게 계속 이화영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이제 지금 박선원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예, 이야기를 하죠. 이화영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뭐 이종석 국정원장은 제가 보니까는 거의 뭐 허수아비 비슷한 것 같고 거기에 그 기조실장에 대북 송금 변호사를 갖다 앉혀놨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 사람이 가서 대북 그 기조실장 자리에서 하는 일이 이화영과 관련된 그 국정원에 많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지금 뭐 선택을 해서 치사 선택을 해가지고 저 민주당 의원들한테 설득 흘리고 이래서 이화영이 뭐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 대북 송금의 용도가 뭐 이재명 방북 비용이 아니고 뭐 이런 것을 지금 주가 조작 뭐 이런 그러죠. 주가 조작용이다 이렇게 예. 지금 짜내고 있는 과정에 국정원이 동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이 해놓은 걸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원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밝혀냈는데 이걸 다시 은폐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지금 국정원이 완전히 권력의 어떤 도구가 돼서 움직인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죠. 예. 이 앞서 이제 노역과 권력력 이게 워낙 박지원이 강하고 그런 스타일로 말로 장난질을 치는 뭐 방식으로 위기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것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 또 하나 제가 겸해서 유족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친형 이래진 씨가 당시 재판장에 참여를 해서 말할 시간을 얻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사건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의 회유와 협박 이런 것부터 당신도 호남 출신 아니냐 하면서 월북 인정하면 뭐 우리가 다 보상해 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했는데 박지원 씨 관련된 부분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래진 씨가. 그러면서 그 회유와 협박을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어요. 왜 정부나 국가가 존재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이 그 두 가지를 봐야 된다. 하나는 이제 검찰이 어제 구형을 하면서 예. 그 박지원을 비롯해서 이 피의자들이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네네. 유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래진 씨도 그렇지만은 처음에 이게 그 이제 월북 몰이를 하려면은 이 그 피해자를 좀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도박 빚이 있다. 이런 그릇을 막 흘리고 예. 도박 빚이 있고 아주 그 또 저 부인과도 뭐 관계가 좋지 않다. 이런 말까지 막 흘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죠. 그 부분이 어제 검찰에서도 저는 그 구형 이유서 중에서 유가족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 이 표현을 나오는 것을 보고 상당히 그러니까 본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월북몰이를 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거의 뭐 풍지박산 그 피해자는 물론이고 네.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있었고 하나는 지금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 이래진 씨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저는 박지원 그 실장이
왜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거는 저는 잘 알거든요. 오래 전부터 뭐 취재를 했고 제일 처음에 사실 뭐 다들 많이 알려졌지만은 전두환 전 대통령 때부터 예. 정경환 씨하고 예, 보따리 장수라고도 그때 예, 얘기했죠. 그때부터 이어져서 예. 그다음에 이제 그 DJ 거치고 또 DJ 때 제가 그 청와대 출입을 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비서실장도 하고 했고 그다음에 다시 문재인 때 국정원장하고 지금 이재명 전에 저 총선에서 다시 살아남았잖아요. 80 지금 3세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여태까지 살아온 이력을 보면은 과연 본인이 처신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래진 씨가 상당히 감정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박지원에 관해서 특별히 이래진 씨가 실제로 감정이 많습니다. 박지원이 워낙 저 사건에 관해서 국정원장 때 한 것과 그 후에 이 유족들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행적과 발언들이 꽤 많아서 과거에는 이래진 씨도 민주당 지지도 한동안 했었는데 완전히 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이 박지원에 관해서 한이 맺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재판에서 좀 드러났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박지원 이제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요? 저기 인도권에 먼저 가야 될 때가 됐어요. 구형량이 작아서 지금 걱정입니다. 사실은 최소 한 5년 전으로 구형량이 나와야 실형으로 감옥에 가는데 지금 구형 2년 떨어진 게 이런 정도로 국가 주요 정보를 삭제를 했는데 구형량이 검찰이 2년 때렸다? 저는 상당히 봐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형보다 선고가 더 나올 수도 있죠. 더 나올 수도 있죠. 예, 지난 금요일에 그 가령 유동규 씨하고 정민용 그 변호사는 구형보다 더 나왔거든요. 1심 선고가 뭐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예. 그런데 이 사건의 재판장이 지기현 판사입니다. 네. 지기현 판사인데 좀 이제 법대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보니까 12월 26일 날 선고를 하는데 그 선고 결과를 봐야죠. 이게 그 구형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네.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예. 웃음소리니 박지원 감옥으로 5년만 나와도 무기징역임 늙어서 이렇게 새우깡님이 달아주셨네요. 이제 그런 정도로 했으면 강한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좀 벌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살아온 생애에 그 정도 권력을 누려왔으면 이제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이제 벌도 받아야 되죠.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쨌든 울산 화력발전소의 이런 구조물 붕괴 사건은 국가에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가까이에는 대형 사건 중에 국정자원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이제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자, 지금 울산 화력발전소 구조물 이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 이재명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 산재 사건 뭐 이런 거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형사처벌, 뭐 해당 업체가 망할 정도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지시부터 먼저 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한테는 직을 걸라고도 했어요. 이제 또 발생하면 당신 직을 걸어야 돼 했는데 지금 연거푸 터지고 있습니다. 그 후로 국정화재 사건도 터지고 울산 화력발전소 이런 붕괴 사태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공공기관 관련된 사건도 계속 발생하네요. 어떤 차원에서 일단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울산 화력발전소는 그 공공기관이죠. 그 한국동서발전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포스코 ENC나 이런 데 그 산재 사고 났을 때는 아예 그 기업을 망하게 할 것처럼 했잖아요. 그랬죠. 그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이런 사고가 나면은 먼저 문책부터 합니다. 네. 문책부터 하고 그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뭐 원인 규명을 하고
보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 체계적으로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그 시스템이 어떤 사고가 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걸 다 무너뜨리고 어쨌든 뭐 그 문책부터 하면서 그리고 그 전에는 이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죠. 그때 기자 그 해결하면서 그 말했지 않습니까? 보수 정권에서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야, 그걸 어떻게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나누는 건지. 그러니까 그때 당장 이야기가 나왔던 게 무슨 소리야. 지금 진보 정권 그때 그 DJ에서 노무현 정권 넘어갈 때 지하철, 대구 지하철 대형 사고도 있었고. 예, 예. 그다음에 그 문재인 때 그 여러 가지 화재 사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한번 많았죠. 자료를 그때 표를 그것도 만든 적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예. 예. 근데 그런 것도 다 있고 이재명 정권 들어서도 그때 그 철도 사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사고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수 진영에서 이게 뭐 많이 그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한 그 인식 속에는 어쨌든 뭐 모든 것을 우파에 대해서는 악마를 하려는 그런 발상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사건 사고까지 이런 대형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까지 정치적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그 어떤 기업에서 사고가 일어나면은 기업 자체를 아예 그냥 그 폐지시킬 그럴 정도까지 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좀 그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지만 시스템에 의해서 그거를 복구를 하고 나중에 책임을 나중에 묻고 이 원인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당장 이것도 일종의 포퓰리즘 아닌가 싶어요. 당장 그래 이렇게 그 어떤 뭐 인적으로 뭐 책임을 묻고 하는 그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이건 또 어떻게 할 건지 공공기관장을 또 교체를 할 건가요 그러면? 지난번에 철도공사 사장 교체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를 그러니까 나오기도 했는데 그 조치도 좀 하지 않고 이상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의 이제 진상 규명하고 사실은 이제 인명 피해 구조 작업을 가장 우선하는 게 중요한데 그 현장에 이런 사건이 대형 인명 피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정자원 뭐 화재 사건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재명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저 국정자원 그때는 먹방 찍고 있었죠. 네. 먹방 찍고 있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한 일주일인가 지나서 이제 갔죠. 가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본인이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김민석이 계속 나서 가지고 뭐 지시도 하고 뭐 하는데 그렇죠. 그 전에는 총리 국무총리를 대독 총리 이렇게 했잖아요. 네. 뭐 어떤 뭐 인사말에 대신하는 그 아무 실권 없는 그리고 뭐 어떤 책임 있으면 책임지고 나가는 그런 그 자리가 총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총리를 또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권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나가서 좀 빛이 나는 자리 이런 데는 이제 본인 적극적으로 가고. 저기 나가면 폼도 잡고 뭐 이제 지지율도 좀 그런데, 높아지고 그런 자리는 그런데 이제 나가고. 적극적으로 가고. 예. 그리고 저 가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났거나 이런 데는 또 아니면은 이 뭐 국정자원 화재처럼 이렇게 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건데 거기 가서 또 어떤 질책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는 피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그 지지율이 굉장히 자기들 말로는 계속 시절에서 높게 끝났잖아요. 네. 비교적. 예, 40% 뭐 예.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 문재인 정부 사람한테 솔직히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지지율이 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지지율이 많이 나오나 그러니까는 그거 간단해. 뭐하냐 일 안 하면 돼. 일 안 하면 지지율 내려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 네.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일, 가령 예를 들어서 의료개혁, 의료개혁 이런 거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윤석열 정부는 그 의료개혁 그걸 손을 대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 보면은 본인이 지지율 떨어질 일은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에게는 지지율이 완전히 생명줄이죠 지금. 그렇죠. 지지율 떨어지면 재판 재개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지율 관리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는 것 아닌가. 지지율 관리하려고 그때 처음에 미국 가서 그 관세 협상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때 지지율이 계속 막 떨어지고 있을 때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8.15 때 그 조국 사면하는 바람에 네. 갤럽 기준으로 그때 5%가 떨어졌어요. 그 시점에 트럼프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관세 협상이 깨졌다고 하면은 지지율이 더 떨어지니까 그걸 숨겨버린 거예요. 그걸 숨기면서 용산에서 무슨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합의가 잘 됐다. 그리고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국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이번에 어떤 사고가 나고
이런 데는 본인이 그 발을 담그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중심축은 그거군요. 국가와 사실은 국민의 그리고 미래 우리의 어떤 문제, 펀더멘탈, 뭐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상 이런 게 아니고 강성 지지층하고 지지율 이 두 가지를 기둥으로 하는 거군요. 그게 왜냐하면은 네. 이게 정권의 태생적 한계가 있잖아요. 네. 5개의 재판,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지금 주렁주렁 달고 집권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지금 벌써 그것이 지금 공론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 5개월 만에 지금 공론화가 됐고 그 중에서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정말 재판만 바로 열면은 그냥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 송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것을 막아야 되니까 네. 그 정권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는 이게 그 총력을 다해서 이 지금 뭐 재판 중지법을 뭐 했다가 뭐 공소 취소를 하고 온통 거기다 다 매달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지지율이 일단 받침이 돼줘야지 지금 이게 중도층의 그 민심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양쪽이 지금 완전히 갈려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페네마이크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던데 완전히 갈려 있어요. 재판을 속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진영별로 딱 갈려 있는데. 여기서 중도층이 어떤 쪽으로 움직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중도층이 만약에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판사들도. 그 상황이니까는 본인의 지지율이 완전히 생명줄이 된 것처럼 돼 있으니까 지지율에 좀 그 흠이 가는 그 일은 안 하는 거죠. 지지율에 도움되는 일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국정자원 화제에 이어서 지난번에 철도 사건, 철도 근로자들의 사망 사건, 국정자원 화제, 이번에는 울산 화력발전소 대형 사고, 구조물 붕괴 사건, 그 속에 이재명은 어디 갔느냐? 그는 왜 그 자리들, 그런 일들은 피해 다니는가, 도망 다니는가,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영상 준비됐으면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장동혁 대표가 어제 5.18 묘역을 찾았는데 극성 좌파단체 광주 전남 촛불행동, 이 촛불행동과 대진연 그 젊은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모습도 아마 저는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한 30여 명 전후라고 해요. 막 아주 거칠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장면들 막 여러 영상에서 나오던데 일단 그 영상 중에 일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물러가라! 장동혁 옆으로 가시죠. 물러가세요. 아, 앞에 있으니까 그러지. 내가 놈이야! 내가 놈이 걸쳐서 감옥이야! 어딜 들어오려고 해! 빨리 강제로 열다 앞에가! 저 친구야! 너! 나오세요! 와, 장동혁! 물러가라! 예, 다른 인간들도 아니고 이 촛불행동입니다. 그리고 대진연 대학생 진보연합 과거 한 총련의 후신이라고 하는 종북 주사파의 학생운동권체 굉장히 세력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대진연은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핵심 조직의 하부 조직으로 보이는 그 대진연의 젊은 대학생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막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과정에서 단추가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폭력적인 행성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 방명록 이것도 이제 적지를 못한 채 헌화도 생략한 채 추모탑에서 잠시 묵념을 하고 돌아왔는데 저 촛불행동이나 대진연의 극단적이고 폭력적 행토가 또 5.18 묘역에 발생했네요. 그러니까 부추기는 거죠. 예. 저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가령 그 전에 이제 김종인 그때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5.18 묘역까지 이제 무릎도 꿇고 그 사과를 하고 하면 그 이후로 이렇게 좀 양쪽을 좀 화합을 하는 쪽으로 예. 이렇게 가서 역사를 좀 정리하고 하는 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거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을 하려는 세력들이 있으니까는 네. 이게 더 갈수록 이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 국민의힘 계열 정당 대표들이
대표나 뭐 후보들이 저렇게 가면은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게 얼마 전에도 뭐 그때 한덕수 그 예비 후보 시절에도 그 갔다가 그냥 그 참배 못하고 돌아왔고 그 전에 윤석열 후보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되풀이 되는데 이거를 그 어떻게 그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 세력들이 계속 꺼내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문제를 매듭을 짓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이 광주 전남 촛불행동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촛불행동 전국 촛불행동이겠죠. 이제 광주 전남은 지부니까 이 극좌단체 그 상임 대표가 김민웅 씨지 않습니까? 김민석의 친형. 이 김민웅이 김영남 그저께 사망한 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조문 의사가 있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인민을 사랑한 매혹적인 지도자였다. 이렇게 김영남을 아주 정말로 높은 수준으로 치켜세웠어요. 영웅화하는 발언을 했어요. 김영남이 인민을 사랑한 매혹적인 지도자였다. 이 북한 안에서 듣기도 쉽지 않은 이야기를 이 김민석의 친형 김민웅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촛불행동은 그간에 여러 행동을 해왔던 곳이고 이제 뭐 대진령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김민웅의 발언은 한 개인의 발언으로 이렇게 들리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특히 이번에 이거 김영남 위원장이 사망하고 나서 이제 뭐 조문을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그 계속 부추기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 들어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데 김정은이 하답을 하지 않잖아요. 하답을 하지 않으니까는 이것을 어떤 매개로 삼아서 북한과 이제 접촉을 해보자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박지원 그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가 김영남을 잘 안다. 그렇게 해서 조문을 나를 보내달라. 그러면서 또 뭐 본인과 친한 척하면서 하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대구의 경북고 출신이다. 김영남이. 그런데 경북고에서 아무리 다 찾아봐도 그런 이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그 평양 원래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김민웅 씨가 뭐 하면서 뭐라고 했죠? 인민을 사랑한 이 매혹적인 지도자. 이거 역사 왜곡입니다. 이게 인민을 사랑을 한 게 아니고 김일성 일가를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김일성부터 그 김정일, 김정은까지 대를 이어서 충성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한반도 분단 고착화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큰 책임 있는 인물이에요. 그 장면 혹시 생각나세요? 저는 김영남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그때 평창올림픽 때 왔습니다. 와서 90세 때 왔어요. 지금 98세에 이제 작고를 했는데 90세 때 왔는데 그때 새파란 김여정한테 굽신굽신거리는 그 사진이 있어요. 저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김여정에게 이 상석을 내주고 뒤로 물러서 가지고 완전히 굽신거리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김일성 그 일가에 충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일가를 사랑한 거지 그 인민을 사랑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미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저는 가끔 가다가 김민웅 씨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우리나라 실정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싶어요. 우리나라 법이 이런 발언을 하고 행동도 하고 이 촛불 행동이라는 것이 윤석열 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바로 그 이틀 만인가부터 퇴진 운동을 벌인대요. 그렇죠. 저 청계천 쪽에다가 그 주말마다 나와서 그 출범하자마자 퇴진 운동 벌인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저렇게 미화하고 찬양하고 역사 왜곡을 하는데 우리나라 실정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저런 것은 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처벌이 필요하죠. 근데 어제 저런 폭력적인 장면이 나왔는데도 경찰이 사실은 이제 일종의 분리만 시키고 현장에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뭐 촛불학생 회원이든 대진련 회원이든 지도부든 이런 사람들 현장에서 연행을 하질 않았어요. 현장 연행을 해서 뭐 조사라든가 이런 걸 안 했어요. 만일 여당 대표 동일한 여당 대표의 어떤 행사장에 저런 방식으로 막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교해 보면 어떠십니까? 초기에 제압당했겠죠. 초기에 제가 제압당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인데 하나는 이제 경찰이 이렇게 양쪽 진영에 또 달리 이제 대응을 하는 특히 경찰은
좌파 정권 들어서면 경찰이 굉장히 힘이 세지잖아요. 네네. 그 검찰 권력을 나눠주니까는 예. 지금 특히 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 게 있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표가 오면 저지를 하는 그 단체, 시민사회 단체의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예. 좌파 단체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하니까 경찰로서도 주춤주춤 할 거예요. 엄두가 잘 안 날 거예요. 이렇게 그 흉폭하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민용의 촛불 행동 이 시위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가격해요. 네. 그건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규정대로 진압하기가 어려운 네. 그런 측면도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우파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집회를 하는 거 보면은 점잖죠. 점잖고 저렇게 질서를 좀 지키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경찰도 좀 그 가격 가하게 이렇게 좀 자기들이 더 세게 이렇게 만약에 선을 넘으면은 더 세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비교로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김민웅과 김민석이 뭔 차이가 있을까요? 역할 분담을 한 건가요? 초록은 동색이고 역할을 해서 반미 투쟁과 반보수 투쟁을 막 폭력을 동원해서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는 나는 통합주의자야 이렇게 위장을 하고 이런 역할 분담까지 하면서 하는 건가요? 자, 광주에 갔을 때 장동혁 대표 그러나 상당히 당당하고 기계 있게 그걸 대처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저기서 이제 본인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강주를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어쨌거나 지방선거도 있고 뭐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렵다고 해서 뭐 그 정당이 이 어떤 지역에 대해서 아예 포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다 같은 국민인데 그래서 본인은 할 일을 그냥 하는 게 맞아요. 본인은 할 일은 그대로 하고 여기에서 어제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그 판단은 국민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본인은 장동훈 대표는 당당하게 저렇게 나가는 게 맞습니다. 예. 자, 일부에 김현지 문제, 박지원 문제, 그리고 울산 화력발전소에 보이지 않는 이재명의 문제, 그리고 장동혁 대표 문제, 광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